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김민석 대표하고 이제 장동혁 대표 만나가지고 대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얘기가 나올 때 장동혁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케이스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최종영 대법원장,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자 추천했을 때 뭐 이견이 있었고 그걸 조율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에 끌고 온 거예요. 네. 글쎄요, 지금과 그때가 같나?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조희대가 내란의 밤에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세력을 향해서 민주헌정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다 경고장을 날리고, 대법원은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전면에서 헌법 수호에 나서겠다, 뭐 이런 행동을 했다 쳐요. 그러면 아마 지금 대법관 추천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민주당원들이 이야기하는 파기환송심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떠나서 적어도 내란 계엄의 밤에 그렇게 분명한 헌법 수호 의지를 비쳤다라고 하면 지금 뭐 어찌 보면 여론도 그럴 겁니다. 뭐 어쨌든 대법원장이 소신 있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니 뭐 대법관 이상한 사람 앉혀놓고 엉뚱한 짓을 하겠느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희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국민적 불신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 대법관 후보를 고집스럽게 자기가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밀고 나간다? 이거는 다른 꼼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고. 예. 지금 내란 재판 관련된 사안들에 관해서도 아니 그렇게 전원합의체 뭐 이런 과정들을 소중히 했던 사람이 과거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걸 갖다가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때의 사안들을 갖다 동급으로 비교를 한다?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 내란 세력들에 대한 단죄도 그렇고 결국 마무리는 법원에서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그 자신들은 카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 이 부분도 일종의 아까 정치행위라고 얘기했던 거랑 연결시켜 보자면 지금 벌써 뭐 한독수, 이상민, 김건희까지 대법원이 이제 전원합의체가 작동이 돼야 될 부분들이 지금 인원이 비어 있으니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구속기한 만료가 오는 이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리고 국정농단의 김건희 등등이 풀려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 상황이라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역풍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죠.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정무적인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고민이 좀 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탄핵을 강행했을 때 역풍도 분명히 있겠죠. 국민의힘이 활용하는 방안. 예.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그냥 방치하다가 내란 재판에 대한 결과가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역풍도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힘을 실어줬는데 내란 처리 하나조차도 이렇게 단호하게 못했냐. 그 책임이 또 민주당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동시에 지금 고려해야 되는 거죠. 역풍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역풍은 후자의 역풍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그런 면에서 조희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단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들을 방관하다가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재판의 결과가 김건희가 풀려난다라거나 그다음에 상고심에서 굉장히 많이 항고심의 결론이 톤다운 된다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이미 직위원 재판으로 인해서 분노했던 여론들이 화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그 국회 법사위에 나와야 되는 날이 31일인데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안 나온다. 네, 뭐 의무가 없습니다 하고 안 나오겠죠. 뭐 바빠요 하고 안 나오겠죠. 법원 행정처장 또 나오고. 대신 나오고 보내고 하겠죠. 아, 법원 행정처장의 그 발언 있잖아요. 이게 추천위 통해서 4명이 추천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추천됐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뭐 정확한 표현이야 모르겠습니다만 취지 자체는 니들 다 그만두고 추천이 다시 한번 추천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일종의 그 국회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일종의 자백같이 느껴졌어요. 예. 김용태 의원 어떻게 보세요? 아니 또 그러고 4명 전화해가지고 2명은 부동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전도 못 건질 전화를 왜 했냐는 거야 도대체가. 아니, 근데 그걸 법원 행정처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청권은 대법원장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사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네. 물러나라고 종용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저희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법원 행정처장이 후보들 전화를 했으면은 그게 그냥 순수한 의도겠냐고요. 그냥 진짜로 의향을 물어본 거겠냐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라는 것도 대법원장과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본인의 충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나와가지고 그냥 후보들이 스스로 다 이렇게 이번 추천을 무의로 하고 다시 추천한다 그러면은 새로 후보를 뽑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발상 자체가 이거는 지금 이미 되어 있는 제도를 일종의 형해화시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4명이 어떤 정치적 부담이나 여러 가지를 느껴가지고 그러면은 저희 그냥 이번에 다 드랍하고 새로 추천위가 다시 4명 추천하고 하시죠라고 했으면 엄청나게 잘못된 선례가 하나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법원 행정처든 대법원이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추천위가 추천 후보를 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뽑으라고. 그럼 사실 후보 추천위를 뭐하러 기구를 따로 만들었습니까? 그럼요. 그럼 대법원이 그냥 알아서 4명 추천해갖고 제청해버리면 되지. 저는 이거 자체 발상이 너무 심각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대법원장 전혀 몰랐던 거고 내가 알아서 한 거. 저는 정말 그랬으면은 지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행정처장 사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게 본인과 아무 소통 없었으면은 본인을 능욕하고 기만한 거 아닙니까? 사표 받을까요? 저는 요 사안 관련해서 예. 이 사람들이 머리는 좋다. 잔머리에는 엄청난 규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이 대법관 추천 장기화되는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런 질의들을 법원 행정처장한테 계속 했었어요. 예. 당신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당신들이 분명히 법사위에 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기존의 조희대 및 조희대와 가까운 대법관들이나 판사들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똑같이 대답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시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당신들이 대통령께 대법관을 추천할 때는 선별을 하고 있다. 아니 법률과 양심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판사가 한다라고 해놓고 그중에 누구는 자기들이 좋은 사람이고 아닌 사람 니들 스스로 분류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4사람이 추천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추천위원회까지 통과했다라는 거는 과거력이나 법률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 정도 중에선 누가 대법관을 해도 좋다라고 해서 추천한 거예요. 예.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추천위를 거친 4사람 중에 이 사람 우리는 마음에 들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당연히 그동안의 본인들의 논리에 의하면 조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할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명분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잔머리를 뭘 굴렸냐면 차라리 4명을 다 날려버리고 추천위를 재구성한 다음에 4명을 전부 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재구성을 해서 대통령실을 밀어붙이면 대통령실도 그땐 굉장히 난감해지겠죠. 지금도 사실은 난감한 거 아니에요? 난감하죠. 그 청와대는 어떻게 이걸 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나오는 관측들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예. 이게 원래 국회 부동의 단계로 처리되고 청와대는 빠지는 걸로 이렇게 얘기됐던 것이 지금은 한 명은 청와대가 반려하는 것으로 해서 재제청 요청을 한다. 그러니까 난 이게 지금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이게 지금 뉴스가 이게 저 재제청 쪽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건 분명히 청와대가 정치적 부담을 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 당연히 동의권도 인사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데 굳이 청와대가 재제청을 한다 이런 점이 맞느냐 하는 데는 다소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재제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입니다, 사실.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아마 분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제청이란 거는 법에 없다 이렇게 틀림없이
조의대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응 논리를 준비했을 거고. 결국 또 법을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민의회 전당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외로 사태가 좀 복잡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아마 시간이 많이 지체될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어떤 다른 민생 의제보다도 국정의 중심 의제가 또 사법 개혁에 이어서 조의대 문제 이렇게 이제 가는 흐름들이 형성이 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은 된다고 저는 봐요. 실제로 리얼미터 기준으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40.2%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40%대 턱걸이다. 그리고 3자로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던데 6주 연속 하락입니다. 리얼미터에서만 역시나 최저치이고 그 뭐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에서는 약간 또 오른 게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여론조사 추이들을 쭉 보실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신지 곽우신 기자는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전당대회가 끝나면 네.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통상적인 뭐가 통상적인 게 없어요. 이번에는 전당대회 기간에도 그랬고 끝났다고 해도 아무런 순효과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개파 문제를 막론하고 민주당이 참 전당대회 잘못 치렀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저희도 전당대회 끝났고 김민석 대표 중심으로 통합으로 간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청와대는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하느냐가 나오는 그렇죠. 건데 예. 사실은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뭔가 좀 부동산 세제 개편이라든가 이제 그런 정책 중심으로 가나 싶었는데 조의대안이 탁 터졌고 지금 정치의 중심으로 뜨거운 감정이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풍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만약에 지지율이 좋고 신뢰도가 높으면 오히려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지율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밀어붙일 동력 같은 거죠. 네, 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지지층들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이게 또 코어 지지 논란까지 가면 예. 좀 너무 크니까. 기본적으로 연성 지지층이나 중도층의 이탈도 분명히 눈에 띄는 게 있고 특히 서울 중심으로 확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수도권 서울에서 지지율이 이탈하고 있는 건 이분들의 표심을 생각을 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은 더 이상 그렇게 진보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예. 예, 중산층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율이 높은 분들이 대체 또 근데 그분들이 이 화이트 칼라 중심의 이 지지층 분들이 민주당 지지층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 중에는 굉장히 고관여층 강성화되어 있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동시에 이런 조금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시끄러워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둔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데이고 로 위고 하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쟤네가 반칙 쓴다고 우리까지 반칙 써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나? 이게 다 순효가 이거가 동시에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청와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추이가, 그러니까 모르죠. 여기서 뭔가 이게 중심에 하게 되면은 지지층이 결집하고 뭐 한다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약간 상승 효과는 있겠지만 또 그 효과가 중기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것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단 당내부터 좀 추스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신임 지도부하고는 이제 내일 그리고 28일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식사를 한다. 이게 보통 의원들 다 부르나요? 이렇게? 이런 일은 있죠. 예. 윤석열 때도 주로 있었고 윤석열은 이거 하려고 그 그랬던 이전에도 있었고. 윤석열 이거 자국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네. 무슨 뭐 일본 조폭 오야봉 같이 좀 뭐 가오다시 예, 예. 세운다. 오늘 이거 방송에 부적절한 용어가 가오다시. 예. 오랜만에 듣네요. 예, 예. 그때 한동훈이 겐세이를 놓죠. 뭐 이런 어떤 그게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 전당대회 직후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이래가지고 다 불러봐서 일단은 어떤 거 하나 된 어떤 느낌을 강하게 만드는 정신적 에테르가 필요하다. 하나의 어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같은 자기장 안에 움직인다는 어떤 주파수 조율을 해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진솔한 호소가 있어야 된다. 지금 국정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수출 잘 되고 뭐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여당 의원들은 많이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지금은 분기점이다. 쉽지 않다. 네, 예. 쉽지 않다. 이럴 때 이제 대통령께서 국정에 대해서 여당의 어떤 분발과 국민 여론을 결집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집권당의 역량과 품격을 강하게 요구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 지도부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응답하는 형태로 해서 하나의 결의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결기가 저는 다음 2기 국정을 돌파하게 만드는 힘이다. 그런 면에서 좀 이왕이면 시간도 길게
반만 그냥 뭐 근데 이렇게 이재명 하는 게 대통령 아닌가요? 늘 그 발표됐던 시간보다는 뭐든 다 길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데 요전에 그 저기 송영길, 김민석, 그 정청래 세 분 5시간 저녁에 넘게, 5시간 뭐 반이라고도 하고 거기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나왔다고. 뭐 언론에는 예. 동정 기사는 안 나왔지만 제가 취재는 하고 있다고요. 음. 그런데 거기서 상당히 의미 있고 그 약간 좀 감성적인 얘기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에 이어서 음. 지금 의원들 초청하는 거니까. 최혁진 의원께서 아직 복당이 정리가 안 됐죠. 예. 그럼 여기 못 가네요. 저는 못 가죠. 아니, 오디세이 영화 안 보셨습니까? 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보통 험난한 길이 아닙니다. 야, 여기서 오디세이를 가만 있어봐. 이건 또 반전이네. 예, 여러분은 IMAX로 보셔야 됩니다. 예. 아, 또 들어오라 그린다고 훅 들어갔다가 아.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또 잘, 예. 그러니까 안 들어간 사이에 그 왕비와 왕자는 개고생하고 그렇죠. 참 이루 말할 사실- 시련과 고난의 행군이 있는 거죠. 아니 오디세이 예. 입장에서는 그 예쁜 여인들하고 생각해보면 좋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제가 또 예쁜 여인들과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음번 아, 방송엔 거지 분장을 하고 자, 민주당이 이렇게 좀 다잡아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여론조사 내용 중에 민주당이 호남에서만 21.2%포인트 호남에서 20% 넘게 빠졌어요. 예. 이건 굉장히 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게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음. 수도권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호남하고 떨어지는 거. 수도권은 일정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을 지금 상승시킬 만한 동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일단 이제 보면 지방균형 발전을 세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빽할 수 없는 그렇죠. 길이거든요. 3대 메가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호남권 3대 메가 프로젝트 한다 그랬더니 영남권서부터 해서 충청권서부터 해서 강원도서부터 전부 다 우리는 하고 나오는 문제 제기가 거잖아요.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계속 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은 뺏길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하게 되잖아요. 대략 수도권에 이런저런 공공기관 뭐 이제 큰 거는 몇 개 없지만 한 300개 가까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2차 지방이전을 갖다 그중에 뭐 10개 옮기고 이래가지고는 욕만 나오기 때문에 네. 대대적으로 이전을 해야 돼요. 아마 경기도도 그런 면에서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반응이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좋아 지방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 민주당원으로서. 근데 우리 경기도는 뭘로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봐요. 그거는 아마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결국은 단기간에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수도권은 일정하게는 저는 뭐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은 얘기가 호남은 조금 다른 각도라고 예. 봐요. 제가 요번에 전당대회 하는 과정에서 호남권 가서 주민들을 그 당원들서부터 많이 만났는데 많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야 이러다가 당 쪼개지는 거 아니야?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봉합 되겠어? 근데 전당대회 끝났어요. 근데 최고위원 중에 또 이제 다른 쪽에 서 계셨던 분들이 최고위 회의할 때마다 또 이제 약간 다른 결의 목소리를 세게 계속 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호남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흔들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분열이 되면 결국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지방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힘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들이 있어요. 그럼 전당대회 끝났는데 왜 빨리 당 하나로 똘똘 뭉치게 못 만들어내지? 이 마음이 있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두루두루 다 불러가지고 밥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두 번째가 있는데 그 1차 년도에는 어쨌든 내란 척결이라든가 대외 환경 개선 때문에 민주당이 또 이재명 정부가 정신 없었죠. 그런 거 해결하느라고. 예. 2차 년도에는 민생 개혁을 했어야 돼요. 하려고 대통령 준비하고 있는데 이 민생 개혁이라는 게 입법적 뒷받침이 안 되는 한은 재정도 충분히 세울 수가 없으니까 힘 있게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입법 대응들을 굉장히 올해 초부터 미온적이었어요.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도 예산도 충분히 세우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냥 몇천억 쏟아부어야 될 게 시범사업으로 100억, 200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내몰릴 수가 있단 말이거든요. 근데 호남 분들은 굉장히 정치에 대한 고관여층들이다 보니까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 못하고 왜 저러고 앉아있냐 이런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민주당에 그것이 대한 불만. 예.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불만과 민주당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대통령실이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못 보여줬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일정하게는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이런 그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빠른 시간 내에 봉합해야 호남 지지권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판단되는 건 이거예요. 전당대회가 있었고 전당대회 끝났는데 아까 뭐 잠시 우리 가우신 기자도 언급했지만 컨벤션이라는 건
없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잘 치르지 못했다는 게 이 숫자로 보이는 것이다라는 평가들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올랐어요. 예, 뭐 부동산 이슈라든지 한미 연합훈련 축소 관련해서 이제 보안 이슈 관련해서 안보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보수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리얼미터에서는 정리를 해 놨는데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